안녕하세요. 6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7장 직류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회로에는 3대 소자가 존재합니다. 회로의 3대 소자는 저항, 축전기, 그리고 인덕터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인덕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 축전기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정의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회로의 3대 소자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전원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원장치라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건전지, 회로에 건전지를 연결했다 그러면 그 건전지가 회로의 전원장치가 되어주고 회로의 소자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건전지, 즉 전원장치에는 이렇게 전이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전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하들을 이동시킬 수 있고 우리가 전이차를 일반적으로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전압으로 인해서 전하가 이동을 해서 전류가 발생한다.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전원 장치가 있을 때 이 전지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압, 전지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중에 최대의 전이차, 그 최대 전압을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원 장치에는 전이차가 존재하는데 가질 수 있는 그 장치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전이차 값을 기전력이라고 하고 그걸 기호로 입실론이라는 기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기전력 입실론에 의해서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만약 기전력 입실론에 즉 양단의 전이차가 일정하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양단의 전이차가 계속해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이 전이차에 의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역시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게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류를 직류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에 따라서 방향이 계속 바뀌는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전류를 교류라고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전부 직류에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 용어를 더 이야기를 하면 전원장치는 여러 가지 화합물로 구성이 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전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원장치 자체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장치 자체가 가지는 저항을 우리는 내부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부 저항은 기호를 스몰 r을 써서 전원장치 이외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좀 구분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원장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능력인 기전력 입실론 내부 저항 스몰 r 값을 이용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함께 조금 전위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회로가 지금 왼쪽에 그려져 있는데요.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전원장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전원장치 자체가 점선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전원장치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전원장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델타 V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델타 V는 기전력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기전력은 순수하게 가질 수 있는 전원장치 가질 수 있는 최대 능력이라고 보면 이 델타 V라고 표현된 값은 내부 저항에 의해서 전이차가 감소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제 그 부분만큼은 빼주고 저항에 의해서 전이차가 낮아진 부분만큼 빼준 실제 이 회로에서 회로가 작동할 때 전원장치 양단의 전이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자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즉 단자 전압은 기전력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내부 저항, 전원장치의 내부 저항에 의해서 이 전체에 점선으로 표시된 이 전체의
전이차가 변화될 테니까 이 델타 V를 다른 용어를 써서 단자 전압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 회로에서 단자 전압 델타 V는 VD 마이너스 VA를 의미하겠죠. 또 이 델타 V 단자 전압은 어떤 값하고 동일한 값이 돼주어야 하냐면 우리가 회로에서 일반적으로 평형 상태가 아닌 경우라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 평형 상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전이 선이 존재합니다. 왼쪽은 왼쪽대로 또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등전이 선이 되게 되는데요. 이 초록색과 파란색의 차이 값이 곧 단자 전압 델타 V가 되겠죠. 델타 V 값은 회로에서 지금 R, 라지 R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스몰 E와 스몰 F 사이의 전이도 똑같이 델타 V를 가질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여기서 라지 R이라는 저항을 전지 내부에 있는 저항과 구분하기 위해서 외부 저항 이렇게 부르는데요. 외부 저항의 전이차는 단자 전압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저항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부하 저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하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 전원 장치의 외부에 저항이 있다. 저항에 의해서 손실본 에너지가 있다. 이런 의미로 부하가 걸렸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류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건데요. 그림에 전류 I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로에서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쪽, 긴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전이차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이 단자 전압 델타 V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델타 V는 우리가 두 군데에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A와 D 지점 사이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곳은 라지 R 외부 저항이 존재하는 E와 F 사이에서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먼저 A와 D 지점 사이에서 델타 V 값은 원래 건전지가 전지가 가지고 있었던 최대 능력인 입실론에서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내부 에너지, 내부 저항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만큼 손실을 보게 되죠. 이때 내부 저항은 옴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옴의 법칙은 항상 만족하는 것으로 볼 텐데요. 옴의 법칙은 V는 IR이었기 때문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이 회로에서 스몰 r 저항을 만나게 되면 I, R만큼의 전이차가 이 내부 저항 양단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 E와 F 지점을 보면 역시 그대로 옴의 법칙을 만족해야 하니까 I 곱하기 라지 R 이렇게 전이차가 발생하고 이 둘은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식으로 나타내 보면 입실론 마이너스 I 스몰 r 값은 I 곱하기 라지 R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형태로 나타내도 되고 기전력은 이라는 입장으로 나타내 보면 기전력 값은 I 스몰 r 플러스 라지 R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회로가 등장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A번 문제는 점 A라는 지점에서 F라는 지점까지 전위의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지점에 대한 전위 그래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A 지점에서 출발을 할 건데요. 물론 이 A 지점이 얼마의 전위값을 가지는가 라는 부분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원래 위치 에너지라는 값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회로에서 제일 낮은 전위를 가지는 A 지점을
0V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림에서 A라는 지점이 현재 0V로 가정을 했을 때 높고 낮음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갔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갔을 땐 A라는 지점이 저전이고 B라는 지점이 고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이 얼마까지 높아지느냐, 이 값은 전지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능력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기전력을 지금 그림에서 따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입실론이 바로 B 지점에서의 전위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에서 C 지점으로 옮겨가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B에서 C를 생각해 보면 이 사이에는 그 어떤 장치, 즉 소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위는 도선 내부에서는 등전위를 이루기 때문에 전위값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B와 C 지점은 동일한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B에서 입실론 값을 가졌으면 C라는 지점에서도 똑같이 입실론 값을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내부 저항 값인데요. 내부 저항이라는 소자를 만나게 되면 전위는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스몰 r 값에 의해서 얼마만큼 전위가 변화할까 살펴보면 이 내부 저항을 만났을 때 옴의 법칙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I 곱하기 스몰 r만큼 감소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D 지점, 즉 내부 저항을 지날 때의 전위값은 저항에 의해서 만큼 감소할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래프의 크기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대략적으로 높고 낮음을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간격이 I 곱하기 스몰 r이라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 값에 해당이 된다 정도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에서 E라는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D에서 E라는 지점을 가는 동안에도 역시 그 어떤 소자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D와 E 사이에서는 등전이 선이 됩니다. 같은 전위값을 가져주어야 하겠죠. 그리고 E에서 F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E에서 F 지점으로 갈 때는 저항 R, 낮의 R 값이라는 소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장치를 만나게 되면 전위값은 변화할 텐데 이때 변화된 값은 역시 옴의 법칙을 만족하도록 I 곱하기 라지 R 값을 가져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라는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때 F와 A 지점을 봤을 때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등전이 선을 이루어야 되겠죠. 따라서 A 지점이 0V이면 F 지점도 0V가 돼야 합니다. E에서 F까지 갈 때 0V가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라는 지점은 A라는 지점과 같은 전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때 E와 F라는 지점에서 얼마만큼 전위가 변화했느냐 다시 한번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 I 라지 R만큼 변화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저항이라는 소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전위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전압 강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항을 만나게 되면 전압 강하가 일어난다 라고 이 회로에서 이 라지 R 외부 저항을 지나는 부분을 전압 강하가 일어난 부분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전력 입실론 값은 그래프의 왼쪽에 입실론 크기 값은 오른쪽에 IR 플러스 I 라지 R 값과 같더라 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회로에서 전류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류 값을 수식으로 나타낼 때는 스몰 r 플러스 라지 r분의 입실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전력을 이용해서 전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잘 이해를 해준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복잡한 회로를 풀어줄 때
바로 기본 원리가 지금 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좀 복잡한 회로를 분석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B번, C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번 문제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전지의 단자 전압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이미 계산을 했죠. I는 스몰 r 플러스 라지 r분의 입실론 이렇게 될 거고 단자 전압 델타 V 값은 I 라지 R에 해당이 되고 이때 이 I 값을 스몰 r 라지 R 분의 입실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전류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C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C번은 부하 저항에서, 즉 외부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 또 전지의 내부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 그리고 전지가 공급하는 전력, 즉 각각의 장치에 대한 전력을 계산해 보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부하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계산해 볼 텐데요. 전력 P 값은 그리고 부하 저항에서의 전력 값은 I 제곱 R이라는 우리가 이미 유도를 했었죠. 전력은 I 제곱 R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P는 VI 그리고 V가 IR이기 때문에 I 제곱 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전류 값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값이라고 했을 때 전류 대신에 R 플러스 라지 R 그리고 입실론 라지 R 제곱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입실론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R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 R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전력은 이제 있는 기호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이런 형태의 전력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숫자로 등장했다 그러면 각각의 저항값, 기전력값 등을 숫자로 대입을 하면 전력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산할 내용은 내부 저항 스몰 r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항에 대한 전력을 계산할 때는 I제곱 R이라는 전력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자, 역시 똑같이 전류는 R 플러스 라지 R분의 입실론 제곱 스몰 r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거고 이번에는 전지가 공급하는 전력이니까 기전력에 의한 전력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기전력에 의한 전력을 계산할 때는 I제곱 R보다 이제 VI가 좀 더 편한데요. VI를 이용해서 전력값을 계산해 보면 입실론 I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여기서 I 값을 바꿔주면 R 플러스 라지 R분의 입실론이 2개 나왔으니까 입실론 제곱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이 있는데요. 전지가 공급하는 전력은 이 회로에서 누가 소모를 하게 될까요? 바로 내부 저항과 이제 외부 저항이 되겠죠. 이 두 개의 저항이 오로지 이 전지가 공급해주는 전력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가 계산을 해보면 P 입실론 값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의 전력값을 합한 값으로 주어질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R 플러스 라지 R분의 입실론 제곱인데 스몰 r 그리고 라지 R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하나 지워질 거고 남는 것은 R 플러스 라지 R분의 입실론의 제곱 이 값만 남게 됩니다. 이 값이 곧 P 입실론 즉 전지가 공급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전지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 이 회로에서는 스몰 r과 라지 r에 해당되는 저항값을 가지는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더라, 전력이 소모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가 다른 원리에 의해서 뭐 열이나 다른 뭐 소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손실되지 않는 한 그 값은 정확하게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로 문제를 풀 때 열 손실이라던가 그 밖에 손실 값들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지가 공급한 전력은 회로의 모든 소자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회로의 소자 중에서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비저항 로 값에 이 비저항 값은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죠. 자, 그 다음에 도선의 단면적 분의 도선의 길이로 주어졌습니다. 단위는 옴의 단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회로에서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를 해주고 이때 저항 양단의 전이차를 델타 V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델타 V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 곱하기 저항 값을 만족하고 또 전력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 저항에 걸리는 전력, 이 저항 소자가 소비하는 전력은 얼마인가 계산해 보면 I 제곱 R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회로에 연결되었을 때 이때 등가 저항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축전기에서 했었던 것처럼 저항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회로와 같은 저항이 하나짜리 회로를 비교해서 이들 사이의 관계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회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회로입니다.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 두 개가 갈라지는 회로에서 갈라지는 부분 없이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경우에 회로를 살펴볼 텐데 각각의 저항을 R1, R2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전원 장치 양단의 전이차를 V로 두기로 하고 이럴 경우에 이 회로에는 전류가 흐를 텐데 전류 값을 I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자에 흐르는 전류도 있을 텐데 그 전류를 I1, I2 이렇게 나타내 보고 또 양단에 전이차가 존재하겠죠. 저항 양단의 전이차를 각각 V1, V2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등가 회로를 옆에 하나 그려볼 텐데요. 저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짜리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고 전원장치는 동일한 전원장치를 걸었으니까 양단의 전이차는 똑같이 V가 될 거고 이 두 개를 합해서 하나로 저항을 표기할 건데 그 저항값을 라지 R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회로는 서로 등가 회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동등한 회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자, 이때 오른쪽 등가 회로에서 전류 값은 I 값 똑같은 값이 전류가 똑같은 회로 전류 값이 흐르게 될 텐데 그래야만 이 양쪽을 등가 회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전류가 흐르려면 저항 R 값은 R1, R2 값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값을 가져야 되겠느냐 축전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냥 더하면 되는 것인지 역수를 취해서 더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항 사이의 관계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식들을 떠올려 볼 건데 우선 전압, 전류 저항이 나왔을 때 우리는 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V1, 즉 R1 저항 소자의 양단의 전이차 V1은 I1, R1을 만족할 거고 또 V2는 I2, R2를 만족합니다. 자, 이럴 때 우선 첫 번째 이 V와 V1, V2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I와 I1, I2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이걸 이용하면 저항 사이의 관계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등전이 개념을 이용해서 전이를 살펴볼 텐데 평형 상태에 있는 회로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도선 부분은 같은 전이를 가져야 합니다. 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끼리 같은 전이를 가질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끼리 또 같은 전이를 가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높은 쪽 전이를 그냥 제가 10V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을 0V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V값은 10V가 되는 거겠죠. V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V1, V2는 어떻게 될까 살펴보면
우선 초록색 부분은 전부 10이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0V의 값을 가질 겁니다. 파란색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항 소자를 지나면서 이제 전위가 감소하게 될 테니까 임의의 숫자 그냥 뭐 6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전부 6V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V1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V1은 4V가 되겠네요. 10과 6의 차이값. 그 다음에 V2는 6과 0의 차이값이니까 6V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V는 V1 플러스 V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전류도 이야기를 해보면 I 값은 전하의 이동,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전하가 이동을 할 때, 전하가 흘러갈 때 길이 지금 도선이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갈라지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전하가 흩어질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옆에 있는 전하들로 이렇게 전달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곳 중에 분기점이 없으면 모든 곳에서의 전류값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는 I1과 I2 이 값은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V와 I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게 되면 저항 사이의 관계식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V는 V1 플러스 V2식 대신에 옴의 법칙을 써보려고 합니다. 등가 회로 오른쪽에 이제 양단의 전이차 V가 나와 있는데요. 전이차 V를 걸었을 때 등가 저항 R 양단의 전이차도 똑같이 V가 됩니다. 즉, 이 저항 입장에서 V는 IR이라는 식을 만족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식으로 되돌아와서 V는 IR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 V1은 아까 미리 써놨었죠. I1, R1이 되고 V2는 I2, R2가 될 거고 또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I와 I1, I2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림과 같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등가 저항 R 값은 각각의 저항을 더해준 값과 같더라.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전기와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등가 전기 용량 10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이렇게 써진 게 직렬 연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축전기하고는 반대가 되죠. 축전기의 병렬 연결과 저항의 직렬 연결이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어쨌든 저항이 직렬로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저항값을 그냥 더해주면 이게 하나의 저항이 연결된 등가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값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렬로 연결된 두 개의 회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각각이 이렇게 회로에 갈라지는 부분이 존재해서 저항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병렬 연결과 등가 회로를 이루는 마치 저항이 하나 있었을 때의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이들은 같은 전원장치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양단의 전지차를 똑같이 V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저항을 R1, R2 이렇게 둘 거고 이 두 개가 마치 하나의 저항이었더라면 그때 이 저항값을 라지 R이라고 둡니다. 두 개가 등가 회로가 되기 위해서 만약 병렬 연결된 회로에서 전류가 I 값을 가졌다라고 하면 저항이 하나 있을 때도 동일한 전류 I 값을 가져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병렬 연결의 특징은 그림처럼 갈라지는 부분, 분기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분기점 때문에 직렬 연결과 이제 다른 형태의 전압값, 전류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우선 분기점을 기준으로 전류값을 I1, I2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 저항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V1, V2로 두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앞에서도 했지만 V1 값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I1, R1을 만족해야 되고 V2는 I2, R2를 만족해야 합니다. 또 오른쪽 등가 회로에서 미리 찾아보고 할 건데 양단의 전이차, 저항 양단의 전이차는 전원장치 V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초록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은 각각 등전이 선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원장치랑 동일한 전이차 V 값을 가질 거고 전류가 I만큼 흐르니까 V는 IR이라는 ohm의 법칙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개가 이렇게 동일한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R 값이 R1, R2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직렬 연결했을 때처럼 V, V1, V2 사이의 관계식을 살펴보고 I, I1, I2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부분이 전압인데요. 전이차를 살펴보면 역시 등전이선 개념을 이용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전부 같은 전위를 가집니다. 분기점이 있다 하더라도 장치를 만나지 않는다면, 소자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선의 저항은 무시할 거기 때문에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같은 전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살펴보면 역시 소자를 만나고 있는 부분은 없죠. 분기점만 있을 뿐 소자 장치를 만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등전위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V, V1, V2는 각각 초록색과 빨간색의 전이차이기 때문에 전부 같은 값을 가지면 됩니다. 또 전류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 상태로 직렬했을 때랑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하가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길이 딱 하나 있으니까 계속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죠. 자, 근데 지금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분기점, 즉 갈라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전하는 분기점을 만나게 되면 이제 어느 부분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것인가, 전하가 이동할 것인가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각각 나눠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5개가 있었는데 2개는 왼쪽, 3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게 되겠죠. 생성되거나 소멸되진 않지만 이 I1과 I2를 더했을 때 I 값과 같아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 값을 분석해 보면 I 대신에 R분의 V 이렇게 나타내보고 I1 대신에 R1분의 V1, I2 대신에 R2분의 V2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서 V와 V1, V2는 같은 값을 가지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등가 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각각의 역수를 취해줘서 더한 값이 등가 저항 또는 합성 저항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항의 병렬 연결일 경우엔 역수를 취해서 더해주는 건데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나요? 축전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치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그냥 전기 용량을 더해서 등가 전기 용량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항과 축전기는 서로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저항이 있을 때 이 여러 저항의 등가 저항을 하나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총 3개의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병렬로 연결된 부분, 그리고 가운데 저항,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병렬로 연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병렬로 연결된 부분에 등가 저항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1번 같은 경우는 12옴과 6옴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등가 전기 용량을 계산할 때는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 식을 이용해 주면 되니까 더해보면 12분의 3 따라서 4분의 1 옴이 되네요. 즉 첫 번째의 등가 저항값은 4옴 이렇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5옴이니까 그대로 두고 세 번째 것도 한번 다시 계산해 볼까요? 4옴과 8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부분에 대한 합성 저항은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주어지니까 8분의 3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해주면 세 번째 부분에 대한 등가 저항은 3분의 8옴으로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저항짜리 등가 저항을 찾는 거니까 이 세 개의 부분을 다시 한번 합쳐서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지금 상태는 A라는 지점에 4옴짜리 그리고 5옴짜리 마지막에 3분의 8옴짜리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A, B 상황을 하나의 저항으로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직렬로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R 값을 정해보면 R은 4 플러스 5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될 겁니다. 더해보면 3분의 8 더하기 9니까 3분의 35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3분의 35옴이 바로 이 회로의 전체 저항 또는 합성 저항, 등가 저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압도 연결된 경우에 저항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9V 전압에 연결된 회로가 있는데요. 각각 2옴짜리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옴짜리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1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이 저항에 공급되는 전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등가 저항을 계산해야 전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회로에서 전류가 얼마인지 알게 되면 이 전류값과 저항을 이용해서 전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로를 병렬 연결로 연결된 첫 번째 부분과 2옴짜리 두 개로 연결된 첫 번째 저항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연결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을 모아서 2번 회로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회로의 합성 저항을, 등가 저항을 계산해 보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1옴이 되겠네요. 즉 1번은 1옴짜리 회로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회로는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파란색 부분인데요. 우리가 1번 부분은 1옴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1옴, 그 다음에 옆에 별표 쳐놨던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1옴짜리 저항과 아래쪽에 2옴짜리 저항 이렇게 2번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의 등가 저항을 계산해 보면 먼저 직렬로 연결된 부분은 어차피 2옴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다시 한번 2옴짜리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합성 저항을 계산해 보면 1옴이 나올 겁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회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체 회로로 확장을 해볼 텐데요. 9V의 전압이 연결되어 있고 2옴짜리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옴짜리 저항은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저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회로 부분 합성 저항을 미리 계산해 두었는데 1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등가 회로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이 회로는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9V 전압에 3옴짜리 등가 저항이 연결된 회로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회로의 전체 등가 저항은 3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 값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I 값은 R분의 V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3분의 9 해서 3A 전류가 흐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3A의 전류가 이렇게 높은 전위 쪽에서 이제 낮은 전위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A의 전류는 여러 등가 회로를 거쳐서 우리가 원래 계산하고자 했던 1옴짜리 저항에 흐르는 전류로 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거쳐왔던 과정을 거꾸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왼쪽 3번의 왼쪽 회로로 가보면 오른쪽에서 3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왼쪽은 직렬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3A의 전류가 흐르겠죠.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회로의 저항의 전류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3A의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별표로 친 이 옴짜리 이 저항 입장에서 보면 지금 3A가 전류가 흐르고 있고 이 옴의 저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양단의 전이차가 V는 IR에 의해서 3 곱하기 2여서 6V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옴짜리 저항에는 I 곱하기 R 해서 6V의 전이차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큰 회로, 원래 회로에 그리면 지금 2옴짜리 저항 양단에는 6V의 전이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옴짜리 저항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2번 회로의 나머지 전체 부분의 전이차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파란색 전체 2번 회로의 전이차를 제가 표시해보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인데 전체가 9V의 전이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3V의 전이차가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병렬 연결해서 우리가 전압값은 바뀌지 않으니까 2번 회로는 양단에 모두 3V의 전압차가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은 전류가 얼마가 흐르고 있느냐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지금 병렬 연결해서 위쪽 부분의 전류는 I는 R분의 V를 이용해서 2분의 3A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같은 저항값을 가지니까 계산해보면 똑같이 2분의 3A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왼쪽 큰 그림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3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절반씩 나눠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2분의 3A의 전류가 흐르고 또 아래쪽으로 2분의 3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2번 회로 오른쪽 부분으로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병렬 연결로 갈라지는 부분에서 각각 2분의 3A씩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 전류값을 좀 이용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1옴짜리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고 싶었는데요. 그 1옴짜리 저항은 지금 별표친 이 저항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2분의 3A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옴짜리 저항이 마치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저항이 있는 것처럼 등가 저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1옴짜리에도 2분의 3A, 뒤쪽에 있는 1옴짜리에도 2분의 3A의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병렬이 아니니까 나눠질 값이 없고 둘 다 2분의 3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했던 1옴짜리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은 2분의 3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또 이 저항에 공급되는 전력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 P 값은 우리가 I 제곱 R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I는 2분의 3이어서 2분의 3 곱하기 1옴이니까 따라서 전력값은 4분의 9와트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문제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1번 회로
1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분의 3A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게 2옴짜리 두 개로 갈라져야 되죠. 그러면 이때 각각의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냐라고 물었다면 저항값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2분의 3A가 동등한 저항일 때는 이제 동일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4분의 3A씩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전류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또 전력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개의 저항이 있는 경우에 회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통 회로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전류값, 그리고 그를 이용한 전력값을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옴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6주차 2차시 강의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회로에서 아직 못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키르호프 법칙과 RC 회로 부분 등을 아직 다루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차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